1.5만 톤 정도 되는 탑에 가라앉거나 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300년 동안 5도 기울었는데 한 30년 동안 2도가 복구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모래 밑에 단단한 돌층이 있냐? 나일강에서 80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쌓았다더라.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정글이나 밀림은 덥고 습하고 물도 많습니다. 근데 12세기에 이렇게 약한 집안에 대형 문화유산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중 수석연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반공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소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죠? 유명한 게 탑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인증샷도 쓰러지는 거를 버틴다든지 민다든지 굉장히 유명한데 왜 피사의 사탑이 기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구글맵에서 찾아보시면은 피사의 사탑 아래쪽에 아르노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르노강에 범람원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요. 범람원은 홍수가 날 때마다 물이 범람해서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논바닥에도 모내기를 할 때 물을 찼다가 빠지면은 굉장히 질퍽질퍽하고 푹푹 빠지죠. 물이 차고 빠지면서 물에 떠내려올 만큼 입자가 작은 약한 흙들이 퇴적이 되는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약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약지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이 범람원 지역 연약지반위에 1.5만 톤 정도 되는 탑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라앉거나 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설 당시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기술력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사의 사탑을 보수 보강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울게 놔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피사의 사탑 밑에 지반을 보강하게 됩니다. 보강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피사의 사탑 아래가 연약 지반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반 보강을 하면 됩니다. 기울어지는 방향의 반대쪽에서 땅을 살짝 파내서 레벨링 위치를 맞춰준다든지 기울고 있는 쪽에 콘크리트를 주입해 가지고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로 피사의 사탑을 보강을 했죠. 기울기를 더 기울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피사의 사탑의 관광지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90년도에 보강을 하고 나니까 기울어지는 게 다시 탑이 똑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관광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년도에 보강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최대 한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22년, 23년 현재 시점에서 재보면 한 3도? 이 정도까지 다시 섰다고 해요. 30년 정도에 2도 정도 돌아온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피사의 사탑이 한 1700년대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년 동안 5도 기울었는데 한 30년 동안 2도가 복구됐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보강하기 전에는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피사의 사탑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를 출입을 금지하고 했던 이유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말이 좋아서 5.5도 정도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굉장히 기울어졌을 거예요. 한 8도, 9도, 10도 되면은 정말 사탑이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하면서 봤을 때 피사의 사탑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시공을 하면서도 건설 당시에도 피사의 사탑이 점차 기울고 있다라는 거는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폰서, 건축주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전쟁 등의 얘기도 있었을 거고 대내적이라든지 대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밀 측량을 해보잖아요. 건설을 할 당시부터 기울고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사의 사탑 전체가 똑바르지 않은 건축물을 알고 있어요. 정밀 측량을 해보면은 기울어지는 거에 맞춰서 위에 올리고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바나나처럼 휘어있는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범람원을 따라 형성된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의 상징과 같은 건물입니다. 어떻게 피사의 사탑과 같은 범람원에 있는데 5,000년을 버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는 피사의 사탑과 상황이 살짝 달랐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범람원이지만 비교적 단단한 돌층이 얕은 심도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를 걷어내고 모래에 있었던 단단한 기반함, 돌층을 찾아내서 그 돌층 위에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년 동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다. 댓글에 이런 것들이 달렸더라고요. 거짓말이다. 나일강에서 80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았다더라. 어떻게 모래 밑에 단단한 돌층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논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기자 쿠프왕의 피라미드라고 하죠. 총 590만 톤, 거의 600만 톤에 달하는 석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230만 톤 정도 되는 석회암이 피라미드 바로 옆에 채석장에서 채굴돼 가지고 피라미드 건설에 활용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석재 수급은 외부에서도 가져온 돌들도 있지만 피라미드 근처의 채석장에서 돌을 채굴해서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리고 근처에 채석장이 있고 이만큼 많은 돌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피라미드 근처도 다 채석장과 유사한 돌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튼튼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건 토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 건축의 불가사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5,000년 버텼으니 10,000년까지 가주기를 바라는 것도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들 수 있죠. 과연 피라미드가 돌층에 쌓아 올린 것들이 얻어 걸린 거냐, 이해를 했었냐.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 옛날의 문화유산들이 모두 단단한 안반층 위에 올라간 문화유산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일례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굉장히 큰 석조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가 12세기에 건설된 힌두교 사원이에요. 근데 위치를 보시면 캄보디아 동남아의 정글이나 밀림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글이나 밀림은 덥고 습하고 물도 많습니다. 풍화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2세기에 이렇게 약한 집안에 대형 문화유산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 이거는 정말 이해를 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앙코르와트의 건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출처가 있어요. 앙코르와트 인근에 앙코르와트보다 80년 뒤에 지어진 바이온 사원이라는 사원 건물이 있는데 사원 벽면에 조각이 돼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각인데요. 조각에 보면은 앙코르와트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기다란 나무 막대를 가지고 땅을 두드리는 조각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땅에 흙 입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물, 공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흙의 강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땅을 꿍꿍꿍꿍 다지면 흙 입자 사이에 껴있었던 물이라든지 공기들이 흙 입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흙 입자들은 점점 더 단단히 맞물릴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사인데 다짐 공법의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 사람들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를 하면은 롤러 차량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것도 그 롤러가 굉장히 무거운 몇 톤 되는 무게가 눌러가면서 땅을 이렇게 다지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작지만 나무 막대로 다지고 옆에 가서 다지고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같이 다지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방공학적으로 기초구조물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도 적용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축물인 게 조선 정조 때 완공된 건축물
건축물이라고 해요. 근데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아시죠? 근데 1970년대에 재건축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처음 서류 접수를 받을 때 현대에 재건축된 문화유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원 화성이 그걸 뚫고 된 거예요. 왜 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원 화성의 재건축을 조선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재건축을 했다.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수원 화성 의궤라는 조선시대 정조 때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똑같은 공법을 적용해서 화성을 재건축했기 때문에 정조 때와 동일한 상태다. 이게 인정받아가지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원 화성 의궤에도 화성 축조 당시에 지방공학 공법이 적용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달고질이라는 공법인데요. 성을 올리기 전에 달고질이라고 해서 다짐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앙코르와트 때는 나무 막대로 땅을 다졌다고 했죠. 화성 축조 당시에는 절구공이 같은 나무 달고 아니면은 큰 맷돌 같은 돌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땅에 내리치면서 땅을 다졌습니다. 그 위에 화성을 올린 거죠. 우리나라 건축물들에도 이렇게 기초 공법들이 적용됐다. 문화유산과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보셨나요? 수상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베네치아의 기원이 한 5세기 450년대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인근에 이민족들의 침입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난민들이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의 위치를 보면 이탈리아만인가요? 만 안에 섬 지역들로 뭉쳐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섬까지 가니까 비로소 이민족들이 덜 찾아오고 약탈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습지대, 섬 얼마나 정착이 어려웠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푹푹 빠지는 지형입니다.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게 말뚝 기초공법입니다. 너무 연약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단단한 층까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정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베네치아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을 수급을 해와가지고 말뚝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약한 땅들에 박아 넣습니다. 박아 넣은 이에 나무 판자를 올리고 그 위에 돌블럭을 쌓고 이렇게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건물을 올려서 베네치아라는 수상 도시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말뚝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당연히 썩겠거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게도 부식, 부패도 결국에는 공기와 접해야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무 말뚝은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썩질 않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활용된 나무가 인근에서 편히 수급할 수 있는 오리나무였는데 이 오리나무 자체도 습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였다 보니까 습기에 강한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베네치아 건물들의 하부를 보면은 당시에 박아놨었던 나무 말뚝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지지 기초 구조물로서의 활용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 콘크리트 말뚝들이 다양하게 쓰이지만 오늘날에도 나무 말뚝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는 늪지나 연약 지반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목조 건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콘크리트나 인위적인 재료보다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전히 흔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말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무 말뚝이 가장 많이 쓰인 건물이라고 할까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는 쓰였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해체를 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돼가지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이 바로 보이죠. 조선 총독부가 1995년에 해체가 되고 96년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잔해를 정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 총독부 밑에 나무 말뚝이 거의 9,400개가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부 건물을 세우면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쓰였던 것도 있겠죠. 약간의 미신적인 주술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과연 민족정기를 자르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던 것도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았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당시에도 나무 말뚝들이 박혀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여론이 갈렸다고 해요.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많은 나무 말뚝을 받았으니 다 뽑아야 된다. 그래도 이거 뽑는 것도 사실 다 일입니다. 폐기물도 나오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걸 다 뽑으면 그 땅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자라고 이렇게 여론이 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뽑아서 없애는 경제성이라든지 너무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거하지는 않고 아직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본 것 같아요. 토목공학이라고 하면은 가장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토목공학 이퀄 노가다라는 인식입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전근대적이고 이런 학문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건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모든 영역에서 AI다, 머신러닝이다, 정말 이 주제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토목공학에서도 모든 공사를 할 때 땅이 어떤 순서대로, 두께로, 어느 깊이에 단단한 층이 있는지 집안 정보들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AI나 머신러닝을 융합해가지고 확보된 정보들을 BIM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계까지 자동화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힘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미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께서는 화성을 가겠다고 하고 있죠. 토목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주에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달이냐 화성이냐 결국에는 땅에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우주 건설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학이 첨단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공학이 전근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학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적 대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처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분들, 국민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